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다면 버틸 것. 첫 회사에서 만나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동기는 일 잘하고 성실하고 친절하다. 단 상사나 사장이 자신을 소모품 대우하는 건 견디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참으면서 일하지만 그녀는 사직서를 들이민다. 물론 그녀가 일을 잘하기에 회사는 잡는다. 한 번은 사장이 온갖 생색을 내며 성과급 20만 원을 주고는 막상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자 다시 뺏어버린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가 듣기에도 그 사장은 진상이었다. 이게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하지만 나는 친구에게 아무리 그래도 사직서를 내지 말라고 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회사를 다닐 때 상사가 나에게 채용 공고에 지원한 실제 지원한 숫자를 2배는 부풀리며 디자이너 지원자 엄청 왔어. 긴장해. 라고 말했다. 네 자리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 나는 그럼 제가 나가드릴 테니 새로 뽑으세요. 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보다 어리고 나를 자를 수 없을 만큼 일을 했기에 가능한 말이었지만 실상은 나도 그녀와 비슷한 타입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만둬야 한다. 밥그릇을 놓고 협박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비굴함까지 강요하는 상사가 아무리 졸렬하다 해도 겨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삶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로 그만둔다면 그건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럴 만큼 그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가? 물론 그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고 웃어 보일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버티자.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비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버티는 건 부끄러운 것도 비참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런 인간들보다 자신의 삶이 소중한 것뿐이다. 조바심은 버릴 것. 아주대 사회학과의 노명우 교수는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말 천천히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건 고도 비만인 사람이 3개월 동안 지옥의 다이어트로 표준 몸무게가 되었다 해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다이어트도 개인의 삶의 문제도 사회 문제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혁명은 없고 변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지속적인 관리이듯 때론 뒷걸음에 때론 제자리 걸음에 답답하고 조바심이 날지라도 변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그랬다.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은 지치지 않는 것이다. 잘 싸우는 법을 배울 것. 나는 친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툴 때가 있다. 하지만 함께 살았던 20여 년의 세월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설명하고 화해하는 법을 체득했다. 그런데 싸움 자체가 싫다는 부모님은 종종 중재자로 나서서 갈등을 억지로 봉쇄하려 했고 나는 그것이 답답했다. 억압에 따른 침묵일지라도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가 쌓인다 해도 겉보기에 종용한 것이 부모님 세대가 말하는 평화였다.
우리 사회는 의견 충돌을 싸움질이라 여기며 질색하고 복종과 순응을 요구했다. 그래서 모난돌은 정맞지 않기 위해 무뎌져야 했고 중간이라도 가기 위해선 가만히 있어야 했다. 그 결과 화병은 우리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한국 병이 되었다. 감정을 억압한 가짜 화합 속에서 개인은 병들고 관계는 골마간 것이다. 그런데 파업도 쟁의도 토론도 없는 사회, 단일한 가치를 다 같이 추구하는 사회가 이상적이라면 북한만큼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회는 없지 않은가? 억압이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억압으로 화합된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문제는 싸움이나 국론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못해 문제의 해결책과 제대로 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 얼마 전 관광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적이 있다. 그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버스 기사를 비난했다. 일부는 그가 악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말 악마 같은 존재일까? 관광버스 기사들은 200만 원 남짓의 한 달 수입을 벌기 위해 하루 평균 16시간을 운전하고 새 4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숙식이 제공되지 않아 버스 트렁크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실제로 그 기사는 전날에도 버스에서 잠을 잤다. 그렇게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가혹한 근무 여건을 견뎌온 이들이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겠는가?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려 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듯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핵심은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의존하는 사회 시스템의 후진성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에는 닿지 못한 채 개인을 비난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문제의 본질이 아닌 진보, 보수를 나누는 독선적인 편가르기로 담론을 뒤바꾸곤 한다. 그런 논쟁으론 문제의 해결에 다가서지 못하는데 말이다. 만약 내가 사는 이곳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어깃장을 놓는 독선과 싸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싸움의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비난이 아닌 대안이 필요하며 모욕이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맨날 싸워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못함에 있다. 희망의 근거를 만들 것. 요즘은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담기가 낯뜨겁다. 희망이라는 말 뒤에 고문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은 고문일까? 이런 예시는 좀 촌스럽다고 여기지만 답이 될 것 같아 이야기하자면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이 포로로 붙잡힌 적이 있었다. 많은 군인들은 오랜 수용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당시 장군이었던 스톡데일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먼저 죽은 이들은 낙관론자였다고 한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에는 또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거라 믿다가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자 반복되는 상실감에 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 그들을 죽게 한 것은 희망이었을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들은 희망이 아닌 근거 없는 낙관을 품었던 것이고 그건 사회 현실 회피에 가까웠다. 한때 우리 사회는 낙관론자로 넘쳐났다. 경제는 곧 호황으로 돌아설 것이라 예측했고
자기계발서를 통해 성공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성공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얼음장 같았다.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는 어린 시절의 진리는 노력은 때때로 결실을 맺는다는 부분적 진실로 다시 정의되었고 부풀었던 기대는 상실감으로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비관론자가 되는 편이 나을까? 그건 역시 해답은 아닐 것이다. 낙관주의자 다음으로 죽은 것이 비관론자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존자였던 스톡데일은 현실을 직시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훌륭한 대우를 받는 포로의 사례로 비디오 테이프에 찍히는 걸 피하기 위해 의자로 자신을 내리치고 고의로 자해를 하기도 했고 부하들의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자기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내부 통신 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멘탈 갑이었던 그는 7년 반의 포로 생활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었다. 요즘은 희망을 논하는 것이 고문이 되었다. 맞다. 현실감을 잃은 희망은 아편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다면 삶을 견딜 수 있을까? 언제나 최후의 진실은 현실의 기반 위에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 하루 네 끼를 먹으며 살이 빠지길 바랄 수는 없는 것처럼 희망을 품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 고단함을 견뎌내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막연한 희망이나 대안 없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꺼이 세상에 호의를 베풀 것. 나는 모르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노부부에게 내릴 역과 갈아탈 버스, 장례식장 전화번호까지 찾아 적어주기도 하고 어떤 여자의 뒤를 쫓는 수상한 사람들을 보고 여자를 불러 세워서 다른 길로 가게 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라퍼가 된 것은 배낭여행에서의 기억이 컸다. 핸드폰도 망가지고 서툰 언어와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작은 도움 덕분이었다. 한국에서 나는 약자가 아니다. 길도 잘 알고 건강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그래서 알지 못했을 뿐 내가 약자가 된 순간 작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었다. 괜히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더 나이가 들면 그땐 나 같은 사람들이 엄마를 도와줄 거라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더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게 된다. 나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 대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조심성과 신중함이지 불신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다수의 선의를 믿는다.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이 선의를 베풀 만한 곳이라는 확신을 주고 싶고 내가 어려운 순간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고 싶다. 돈으로 환원되지 않는 나 자신이 될 것.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행복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우정, 사색, 자유라고 했다. 자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어릴 때는 당연하고 쉽게만 느꼈던 단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절감하는 건 자유의 일정 부분은 돈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 친구 결혼식 축의금을 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 돈을 벌며 우리의 자유를 지불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회적 입지를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내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돈은 생존의 수단이기에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하지만 돈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돈은 생활수단의 가치를 넘어 사람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돈으로 사람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없으며 삶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과 철학을 세우며 돈과 명함으로 환원되지 않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질문 이전에 무엇이 옳은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무엇을 소유했는가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자. 진짜 섹시함은 내면에서 나오는 당당함에 있을 것이다. 갑질 횡포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글쎄, 내가 아는 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굴지 않는다. 헝거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 얼마 전 할리우드 남자 배우와 유모의 불륜 스캔들이 기사로 뜨자 누리꾼의 반응은 사실이 아닐 거란 쪽으로 모아졌다. 그 이유는 남자 배우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왜 저런 사람이 고작 유모와 바람이 나겠느냐는 것이었다. 우리는 평등을 외치고 갑질과 차별에 분개한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무시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 내가 다른 일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구분짓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사회 뉴스를 읽다가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았다. 내용은 높은 청년 실업률의 해결책으로 지방대부터 아웃시켜야 한다는 것. 나는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에 놀랐으나 더 놀란 건 그 의견이 많은 이의 공감을 받은 베스트 댓글이 된 것이다. 순간 영화 헝거게임이 떠올랐다. 헝거게임은 파넴이라는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SF 영화다. 헝거게임이란 12개 구역에서 각각 조공인 2명을 뽑아서 최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게임이다. 지배층인 캐피톨은 조공인들에게 공포심을 심고자 헝거게임을 개최하고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다. 한 명의 승자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것으로 23명의 죽음이 정당화되는 게임. 게임이 시작되면 힘이 있는 무리는 서로 연합을 해서 힘없고 약한 이부터 제거한다. 그렇게 연합해서 약한 이들을 밀어내면 한동안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 게임은 최후의 한 명만을 남김으로 내가 나보다 약한 이를 밀어냈듯 나보다 강한 이가 나를 밀어낸다. 이 영화는 승자 독식 경쟁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은유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이들은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밀어내며 잠깐의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를 내모는 이 불합리한 게임을 멈추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누군가는 정치의 변화만으로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말한다. 물론 좋은 정치인과 사회의 투명성, 공정성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게임의 룰에 대한 성찰과 서로를 내몰지 않는 연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서로를 밀어낼 때가 아니라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얻어진다. 그러니 은근한 차별과 밀어내기 경쟁을 중단하자. 이 잔인한 게임을 멈추지 않는 한 다음 차례는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방황하는 어른이 될 것.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닐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자라온 닐은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의 주연을 맡는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닐에게 아버지는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하며 전학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연극을 하고 싶었던 닐은 아버지의 강요에 반항하려 하지만 닐의 시선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오자 반항을 포기하고 입을 닫는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절박하고 애처로웠던 것이다. 닐의 표정에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비친다. 그리고 그날 밤 닐은 아버지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주어진 삶은 견딜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헝가리, 일본, 우리나라의 공통점으로 방황이 허락되지 않은 사회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바로 높은 자살률이다. 우리나라에서 방황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자 금기에 가깝다. 오죽하면 방황 청소년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정년기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완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잠깐의 방황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지 못했다간 실망하는 부모님과 실패자로 규정짓는 수군거림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어렵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두 가지 지표를 갖게 되었다. 이 지표의 공통점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포기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살만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주어진 과업을 빠짐없이 수행했는지를 개인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사회. 그 안에서 잠깐의 정체라도 있으면 개인은 초조해지고 숨이 막힌다. 지금보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있으니 힘들어하는 건 엄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적 지표의 절대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됨에 우리는 날이 서고 힘겹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가난이 아니라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고립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곳을 헬조선이라 부른다. 다들 지옥에서 사는 듯 불행하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많은 이들은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북유럽 국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레오 보만스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행복감은 높은 소득이나 복지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반대 지점에 있다. 자유의 박탈, 획일적인 삶의 강요, 타인에 대한 불신. 만약 어떤 삶을 살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실존의 문제만큼 절실한 사회적 복지는 마음껏 방황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이다. 이건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일지 모른다. 서로에 대한 관용과 너그러움이 우리를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 이제 그만 불행하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